뉴스버스 속터뷰, 오늘은 의사 출신 21대 국회의원이시죠. 코로나 감염 예방의 최전선에서 크게 활약하셨고요. 정책 역량까지 갖춰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됐던 현영 서울 성모병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셨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보단 대변인을 맡아 맹활약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의정 활동 마친 지 벌써 1년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의료계에 예.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환자 열심히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워낙 하던 또 과거의 일들이 또 의료 정책 그리고 우리의 정치의 지금 흐름 속에서 같이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여러 방송 출연하면서 우리의 정치 현안들도 이야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그런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오늘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공공의료 강화 방안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뜬금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한꺼번에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의료 현장을 완전히 지금 붕괴시켜 놨는데 그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이제 뭐 이재명 정부한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두 가지 주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공공의료 강화의 어떤 핵심 부분이 보니까 지역의사제라는 게 있고 다음에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의료 인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데 지역의사제의 내용이 조금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역에서는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긴급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여성이 이제 그 분만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외과 의사나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소멸 그리고 수도권 집중 강화라는 그런 악순환을 낳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의사제 하면은 그러면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되는 건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 의사제의 구체적인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는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건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일환이 가장 중요한 게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강화입니다.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대 정원 2,000명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의료를 후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더 피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의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그런 생태계를 파괴했었는데요.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역의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근본적인 접근부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의사제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싶어 하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뭔가 직업을 찾고 생활을 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이나 여러 가지 시골에 우리 지역 의료가 취약하고 그렇다면 국가가 조금 더 책임지고 지역 의사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사들을 확보하고 파견하는 방식으로의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지역 필수 의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라고 하는 여러 주요 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지금 지역 필수 의사제에 포함된 거는 신경과, 신경외과, 그리고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과들이 8개의 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필수 의사제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주 여건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 등 그 지역에서의 제대로 된 의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사들이 지금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정주 여건이라든가 어떤 급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발적인 의사들이 나는 지역에 가서 헌신하겠소. 예. 그리고 10년 의무 복무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말 지역이 잘 안착하고 예.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도 당연히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무조건 과거의 방식으로 사람만 보내겠다는 예. 아니고요. 예. 실제로 그런 필수 의료에 대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람도 예. 같이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요소라고 보이고 벌써 예.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 지역을 선발을 했는데 예.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도, 제주도 예. 이렇게 해서 예. 시범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 어떤 방식으로의 어떤 병원에서 어떤 과의 의사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지자체와 함께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예, 있겠습니다. 지역을 포함해서 사실 뭐 대도시권도 비슷하죠. 대도시권도 사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8개 과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 의사들이 진료 과목별로 좀 균형 있게 분포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공공의대를 설립해 가지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안을 처음에 내놓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료계가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대신에 그러면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통해서 의료 인력을 확충하면은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우선 큰 그림에서의 개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관학교라고 하면 보통은 떠올리는 게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뭐 공군사관학교 그렇죠. 이렇게 국가가 선발해서 국가가 인재 양성을 하고 실제로 네. 국가에서 필요한 요소에 투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인재 양성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40개의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이 의사들이 공공의 영역을 회피하고 필수의 영역을 회피하고 네. 왜 피부 미용 성형 네. 이런 방식으로의 진출이 더 늘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6년 의대 교육에서 얼마나 이런 퍼블릭 헬스 공공에 대한 그런 개념 예. 그리고 필요성 예. 그리고 정말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우리 사회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교육이 아니라 예. 결국에는 의학 기술 테크니션을 만드는 그런 40개 의과대학의 프로그램이 주류였다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저도 의과대학 들어가다 보면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피부과 여러 과들의 과목에 치여서 시험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요.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 되지? 내가 그러면은 의사면허 따면은 어디에 가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지? 그런 것보다 정말 당장 내일 제 시험 네. 빼기 위해서 당장 내일 모레 유급을 면피하기 위해서 공부만 드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삶의 그 가치, 의사로서의 진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그렇다면 공공의대가 의료계가 반대하지만 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공공성 있는 의사들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젊은 시절 의과대학 입학 시절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령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재택의료라는 것, 통합돌봄이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들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등등의 직역들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과대학에서는 별로 생각하고 이야기 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저도 사실은 가정의학과를 전공하는 3년 동안에 상당히 외부 의료기관에 공공기관에 파견을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때 제주도도 파견 가고요. 예. 뭐 충주 의료원도 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을 넘나들면서 사실 의료를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이 90%인 대한민국의 의료에서는 민간과 공공이 이렇게 수준 격차가 많이 차이 나는구나. 예. 공공이 이렇게 열악하구나.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공을 부르짖는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떻게 더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 사실은 잘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의 강화가 아니라 정말 민간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공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맨파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헌실적인 많은 의사들이 공공의대를 통해서 양성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코로나 같은 때는 정부에 가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학조사관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정책 입안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상당히 의료의 정책과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3천 명의 의사들이 결국에는 환자만 보는 임상 의사에만 포커싱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한 부분,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취약지에서의 그런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왜 이렇게 사양길로 가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 제도가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불 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의료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담론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서 현장에서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정책으로 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공공의료사관학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처럼 국가가 100%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인력을 양성한 다음에 사관학교니까 육해, 공군, 해병대, 군에서 그 의무장교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이런 식의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나와서 뭐 어떤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정교한 설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군 출신의 그 의료를 수행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부 티오를 가지고서는 의사로 양성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등록비부터 뭐 기숙사비 등 여러 가지 생활 재반 비용부터 의대 입시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1학년 때부터 양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그 설계의 기반을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취약지에 가서 환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정책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진료 모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도 의과대학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 요원들을 선발하고 R&D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도요. 40개의 의과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잘 했다면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따로 설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2020년도, 2024년도 여러 가지 그런 의정 갈등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 의료를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그래서 낙수 효과에만 맡기기에는 우리의 공공의 영역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조금 더 큰 정부로서의 개입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의료계와 소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40개 의과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공이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라는 성격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회 봉사의 헌신의 그런 가치의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40개 의과대학에서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 의학이나 공공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마중물처럼 활성화되는 시스템이 돼야 전체 의과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의사들이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퍼블릭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시대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요구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옥민수 교수님이 이런 식의 제안을 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만들고 지역별로 이렇게 캠퍼스를 두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캠퍼스에서 양성된 인력이 그 지역의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또 약간은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방식을 구현하는 거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인천, 전남, 전북 이런 부분의 공공의대 또는 지역의대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절된 의대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하나의 특수 목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중앙의
그런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치처럼 그쪽에 네.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호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옥 교수님의 또 제안일 것 같아서 이것을 그럼 중앙에서 이렇게 협업하는 지역의 그런 균형 발전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특정 의대를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현하는 데 상당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서남의대의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단독으로 남기고 남원의 그 의과대학을 민간 대학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양성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하는 방식으로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못한다는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가와 그러면 민간이 어떻게 적절하게 전문가로서 개입이 되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결과물로서는 중요한 성패 요소가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과가 될 거냐. 공공의대도 뭐 남원의 서남대, 뭐 어느 지역에, 뭐 경북의 무슨 대 이렇게 몇몇 공공의대를 둘 거냐, 아니면은 옥 교수님 제안대로 중앙에 하나의 공공의대를 만든 다음에 지역 브랜치를 이렇게 둘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 보고를 받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지금 7월의 시간이고요. 이제 차관들은 이미 이제 인선이 됐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의료 내란을 회복하고 우리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수습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속도전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우선순위를 가지고 될지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성공하는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확산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재원을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재원을 차라리 필수 의료에 쏟아부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필수 의료를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현실적인 수가와 지원을 주면서 살리고 그러면서도 공공성 있는 인재 양성을 같이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잘 추진하는 것이 또 이번 정부에서에는 큰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의료라고 하는 영역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인문계 출신들을 그냥 얼렁뚱땅 4년 하다 보면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되는데 의대는 6년 과정이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또 밟으면 거의 10년을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이 키워지는 건데 이게 참 지금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지금 엉망진창으로 이제 국정 운영하고 의료 영역도 지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지금 의료 공백이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오르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 쉽게 속도전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은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이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하여튼 국민 입장에서는 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사실은 빠르게 탄핵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의과대학 그리고 의사 양성은 1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100년 대계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공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방법에서의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암 환자들이 실제로 예약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응급실에 중환자가 생겼을 때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의료와 보건의료 정책의 속성은
어려운 것이 정부가 입안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료계가 같이 따라와야지 성공적으로 국민들한테 건강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런 컨센서스 예. 그리고 작동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문제 중환자들의 권역에 대한 체계 정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그러면 빠르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생명권에 대해서 건강권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쓰면서 많은 일들을 속도감 있게 할 거라는 면에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게 뭐 공공의대가 됐던 공공의료사관학교가 됐던 국가가 예산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6년 아니면 뭐 8년, 10년 해서 의료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그 뭐 예를 들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뭐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5년 의무 복무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또 다른 또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 해외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 1년, 2년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어쨌든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와가지고 최소 2년 동안은 퇴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기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 그게 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 공공의대에서 100% 이제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의사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10년간 저기 낙도에 가서 의무 복무해라고 이제 정부에서 명령을 하면은 아니 나 못한다. 예를 들어 내 교육비 토해내겠다. 네, 토해내고 못한다. 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벌어질 소지는 없을까요? 그런 소식 때문에 사실 의료계도 우려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먹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면허 따고 나가면 개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도의 부작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존중,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정교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논쟁이 앞으로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법제 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님도 이 지역 의사제 라는 것이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에서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우리 국민들이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국가가 좀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 것이고 의사들의 인력 확보가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역 의사제를 선택해서 들어오든 아니면은 공공의대를 통해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들어오든 이거는 본인의 순수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유입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역에 가서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실제로는 본인이 어느 지역에 어떤 영역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열어놓는다 그러면 본인이 자발적인 그런 방식으로의 필수 의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가도 그런 부분에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통해서 개인의 존중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적재정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실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옵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 공공의대는 100% 전액 장학생으로 양성되는 의사 면허이기 때문에 공공의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 라는 강제한 조항까지도 검토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정말 공공의대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했을 때 정말 그 취지를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망을 갖고서는 가져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도 헌재에서도 이제는 공공과 이런 필수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위헌 소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달리 판단할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정 갈등 해소. 최근에 지지난주였나요?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아주 강경파로 예. 분류가 됐던 그 박단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강경파 지도부가 물러가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보니까 아주 실리적인 협상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좀 물론 이제 후보자 신분이지만은 내정이 됐고 차관도 최근에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또 의대생들도 의대협의라고 보니까 의대생 단체가 있던데 거기도 대화의 장이 빨리 열리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의료계나 정부나 모두 이제 새롭게 어떤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이 의료 대란의 문제는 금년 내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소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라는 예.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과제로서 의료계와의 소통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금 전공의들, 의대생들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데 대부분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더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도부도 이제 온건파와 협상파, 소통파가 이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요구하는 몇 가지 그런 젊은 의사들의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환자 단체에서 봤을 때는 못마땅한 거죠. 왜 이렇게 의사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국가시험, 전문의 시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게 해달라. 아니면은 시일을 좀 조정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원 티오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도 있고 국민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피해자고요. 그리고 환자 단체도 환자, 국민, 그리고 실제로 의사, 젊은 의사들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수습을 하는 거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그런 실리나 이기주의보다는 조금 더 지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다음 텀으로 미래 의료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면이 있고요. 정부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거나 요구 조건을 그대로 들어줬을 때 나중에 비슷한 갈등 상황이 됐을 때 또 다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정부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나 2,000명 확대로는 해결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서는 사실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젊은 의사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책 입안자로서의 한 명의 그냥 의견 표명자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하면서 좋은 정책들이 현실성 있게 의료계랑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주자 시절에 하여튼 의료계획에 대해서 이제 뭐 방송 토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중심의 검토 및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을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뭐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좀 이제 환자 단체나 이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포함된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식의 좀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문의 시험 또 우리가 원할 때 또 해달라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뭐 특례라고 할까요? 의사들 이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뭐 그런 부분. 다음에 뭐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있어서 의사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예를 들어 뭐 정부와 5대5로 우리가 해가지고 이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공공의료 문제 뭐 즉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의료로가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능하는 부분인데 그럼 국민은 뭐고 환자는 뭐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국민 주권 정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틀림이 없고요. 다만 의사축계나 이런 방식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익단체들이 늘려라 줄여라 하는 그런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축계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은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뭔가 누가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이나 여러 가지 추계 방식을 가지고서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활용할 것이냐는 국민들과 함께 같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이 안이 우리가 얼마나 검증이 됐느냐에 대한 분명히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 중심의 의사 주도권을 갖는 보건의료 정책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많은 그런 트라우마를 받고서는 수습해야 되는 방향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전공의를 양성하는 과정 그리고 의대생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련의 질 그리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담보해줘라. 라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젊은 의사들의. 그랬을 때 전공의들의 수련 양성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지는 부분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사실은 피드백 주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의대생이나 사실 전공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좋은 질의 의사들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그런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적정 의료 인력을 어떻게 추산하고 잘 설계하느냐. 이게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 작업에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그게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의료계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어떤 의료계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식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의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료 전문가라고 해서 의사 내에서도 전문가 단체가 있을 수 있고 아주 객관적이고 그런 연구 중심의 아주 중립적으로 뉴트럴하게 그 추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의사협회나 여러 가지 그런 이익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 중심의 추계라고 했을 때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추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적정한 의료 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익스퍼트들, 연구 역량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의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모든 걸 배제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OECD 데이터에서의 적정 인력수를 해외 사례를 반영해서 추계할 수 있는 백년 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이익단체들과의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처음에는 만들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그런 선발의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거는 꼭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문의 합격자 수가 작년에 5분의 1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하여튼 그런 의료 붕괴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의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분도 지금 4기 대장암 환자인데 입원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입원이 안 돼가지고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그 우울증으로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쉽게 그리고 우울증이 뭐 입원이 필요한 물론 뭐 심하면은 뭐 입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불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의료 공백 문제를 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이 의료가 참 어려워서요. 뭔가 정말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이 의료에만 재원을 쏟아붓겠다라고 정부가 작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워지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에서의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네. 의료에만 재원 확보를 조달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단기적인 대안은 결국에는 필수 의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 수가로 개선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산부인과 소아과 아니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이런 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람감 있으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재원을 충분히 투여하겠다.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의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제 표명만으로도 사실 지금 뭐 코스피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는 주식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의료계 내에서도 메시지로서 지금 발표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 심리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공을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많은 의사들한테는 아 이제는 조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외과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감 있게 그리고 보람감 있게 보상을 가지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간호사 PA 인력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우리 정부의 협상 파트너로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만 준다 그래도 지금의 그런 온건파의 그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리더들은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서 설득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원상 복귀하는데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아까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랄까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들려오는 이야기 없나요? 좀 어느 윤곽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기획위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았고 만족해했다. 흡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우리가 10대 공약이 있었고 정책 자료집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공공의료 그리고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의 국립대 중심의 거점 그 중증 필수 센터의 설립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워낙에 AI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 의료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의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제는 업무가 추진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주제 뭐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의사 숫자를 놓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의정 갈등도 결국은 의대 정원을 국민들이라든가 뭐 환자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 입장에서는 거의 뭐 20몇 년 동안 의대 정원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의 어떤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국민들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 300명이 돼야 되는지 뭐 200명이 돼야 되는지 500명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늘려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의료계는 여전히 지금 완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의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이게 늘려야 되는 건지. 어려운 문제죠. 지금 그 정은경 그 장관 후보자께서도 일정 부분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긍정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3,000명에서는 조금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의 공공의대나 아니면 지역 의대가 설립되는 방식으로 좀 3,000명에서는 애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수가 몇 명이냐는 그 어느 전문가도 아직까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추계가 명확히 돼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많은 연구들이 늘려야 된다, 뭐 1만 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만 얼마나 신뢰감을 갖고 정교하게 연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의사수 증대나 아니면은 필수 의료 강화나 지역 의료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계와 같이 신뢰받으면서 갈 것이냐. 지금 아까도 질문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엔 돈을 많이 마련하는 거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도 제도 개선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얘기했던 게 내가 중환자 볼수록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데 그러면 정말 안전망 구축이 안 되고 산부인과에서 아이 한 번 잘못 봤다가 사고 나면은 10억 판결 나는데 그럼 폐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부 미용하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대한민국의 그런 의료의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의료 사고나 의료 수송이 있을 때 어떻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협상해주고 또 보상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그런 사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신뢰를 갖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책임제에 대한 법적 안정망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서는 국회랑 소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도 의료개혁의 아젠다로 들어가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속도가 별로 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의 여당의 다수 여당이고 그리고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부터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정말 일하는 정부네. 실력 있네. 그리고 현장의 소통을 잘하네. 그런 면에서의 신뢰감을 의료계랑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국민들이 또 지금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간병비 부담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고 이른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워낙 빠르게 지금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지금 그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그게 지금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게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예를 들어 뭐 가족이라든가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제 아파가지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뭐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뭐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게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대선에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 계속 공세적으로 건강 재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걸 커버를 뭐 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세를 취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재원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고 지금보다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어떤 단계적인 접근, 물론 이제 재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료 현실이라는 게 워낙 국가적인 영역에서 또 못해주는 부분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다한 측면이 있거든요. 차라리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국가간병 책임제 이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좀 제도를 바꾸고 하면은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국민들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그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서는 간병비 부담도 국가가 책임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간병비에 대한 이슈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매달 간병비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좋은 간병사를 만나는 것도 복불복입니다. 그렇죠.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국고 지원에 대한 재원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만 일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의 조정과 함께 요양원이나 시설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요즘에는 재택의료 때문에 집에서 거동불능으로 가족들의 간병을 받고 있거나 요양보호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가정에서만 그렇게 집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재택 임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사회적 차별로 건강을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루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결국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우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의 소스를 국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의 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월급 떼가잖아요. 그것으로 재원을 대부분 마련했는데
국고 지원이 2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에서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지금 제가 PPT 마련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예. 실제로 1번부터 띄워주시면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가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의료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GDP 대비 경상 의료비가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을 벌써 앞질러서 상당히 올라간 게 최근 1위고요. 예.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조만간 뭐 28년, 27년 되면은 적자 전환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예.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노인의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40% 이상, 거의 50%에 육박하는 의료비 지출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 그런 증가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이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임종에서 사망 직전 3개월 전에 사망자의 평균 진료비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면은요, 네. 사망 1개월 전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3개월까지 간다고 하면 저 초록 그래프에서 보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은 불필요하게 막판에 생명의 끈을 놓아야 할 때 응급실에 가서 과다한 처치를 안 하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 속에 있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임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 어느 정도 제도적 개선이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기관 삭간 아니면 CPR 이런 것들 지금보다 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보자 토론회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할 때 365일 이상의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불필요하고 지금 세분화 분절화된 여러 가지 의료 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지금 1차 의료의 주치 시범 사업도 이야기를 공약에서 했기 때문에 예. 통합적인 진료, 주치 진료를 한다 그러면 내가 병이 5개 있다고 5개 과를 진료를 다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료비 절감, 그러면서 진료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의 재정 확보가 된다 그러면 간병비에 대한 인력 부분 그리고 정말 그 국가 책임 지원 시스템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해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사 출신인 정은경 예. 전 질병관리청장이죠. 그분이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이 된 상태고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일부 보수 신문에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복지 영역이 또 상당히 큰데 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이제 일부 보수 신문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설한 글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료 출신이 하는 장관을 하는 경우하고 의사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 경우하고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보고요. 사실은 정은경 청장의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공무원으로 오래 있다가 질병관리청이 그렇죠. 되면서 사실은 메르스 대응도 잘했고 네. 코로나 대응도 잘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침은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의 그런 녹록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직에 대한 그런 장악 아니면 질병관리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익스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의료계에서 바라는 건 항상 의사 출신의 뭔가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랬던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서의 삭감되는 문제, 왜 필수료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현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가면 더 조금은 탁상 공론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정책 입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정은경 청장 후보자로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런 부분을 다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선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셨잖아요. 또 그게 또 상당히 또 부각되고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영입이 되신 저는 어느 정도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보건 정책 어떤 역량을 보여주셨는데 좀 아깝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계시길 보건 행정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또 다시 또 정치 영역에서 좀 영향을 펼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미래 어떤 비전을 지금 설계하고 계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지난 4년에 그런 국회의원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저는 국가의 공무직에 있는 거는 국가를 위한 사회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올바른 역할 그리고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을 해도 정말 보람 있게 속 시원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그 경험과 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의료계와 정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요.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로서는 소위라고 하고요. 예. 또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를 치유하고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중의, 대의로서의 역할도 앞으로의 뭔가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소위, 중의, 대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신현영 전 의원님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 그리고 당장 뭐 발등에 불을 이제 꺼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의정 갈등 해소인데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현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렇게 뉴스버스 TV 시청자들과 만나주신 신현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